네, EJ 3인방을 무대로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운동가 이야기 큰 박수 주세요. 예,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다 도망가셨나?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우리끼리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양으로 때우려고 여러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옛날 콘서트 때는 공연도 못했고, 말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엔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또 양이 과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오바돼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부는, 오창석 박누리의 토크 콘서트였고, 2부는 이은미 씨의 콘서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을 이제 여기 역사 토크. 우리 늘 하는 거죠. 이제 100회까지 왔으면서 늘 하던 거. 사실 100회, 말이 100회지, 100회가 아니고 한 20회 될 거야. 이것저것. 그지?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100회 맞추려고, 이상한 짓 하다가. 별의별 꼼수를 다 썼지. 꼼수를 다 써서, 자, 100회 특집을 합니다. 100회 특집 하는데, 100회 특집 주인공은 다들 아십니까? 뭐 하는지 오늘? 모르시는군요. 예. 오늘은, 독립운동가 특집을 하겠습니다. 김산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세요? 예. 태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태반이 모르시고. 조종래 아리랑이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EJ도 쭉 그동안 했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독립운동가, 특히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는 거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죠? 몽양 선생 정도 약산 선생 정도 알았겠지만, 그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다들 모르셨잖아. EJ 듣고, 그런 삶도 있었구나라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박수 쳐주셨던 여러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시국도 시국 해서, 내 몸을 던져서 나라를 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김산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00회 김산 특집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위대한 다른 독립운동가 많잖아. 많은데 왜 그 숱한 독립운동가를 두고 하필 김산이냐. 이름도 모르시는데 이렇게. 그렇죠. 또 일각에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김산이 김산은 그냥 미국 여류 작가 하나 잘 만나가지고 아리랑의 주인공이 돼서 알려진 사람이지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거창하게 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대묻고 싶은 게 독립운동가가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있고 아닌 독립운동가가 어디 있습니까? 독립운동가는 다 위대한 거지. 네. 그래서 무명의 독립군 병사든 이름 없는 그 만주에서 열심히 운동했었던 독립운동가든 저는 다 똑같은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EJ 4인방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를 누가 알아? 저또 씨발 누가 알아? 여기저기 깨부시당하고 씨발. 이제 좀 목 풀리네. 아까부터 계속 무게 잡았더니 안 되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기를 바랍니다. 한 100년, 200년 지나서 우리 같은 꼴통 3인방이 나타나서 B급. B급. 야, 100년 전에 쓰레기들이 있었어. 그런 개새끼들이 있었다더라. 근데 애들 참 괜찮았다. 그 정도만 해주면 고맙겠다 생각 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이 EJ를 한다고. 제가 화요일 날 애새끼가 태어났는데 말이죠. 일단 제가 애 낳는 걸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못 받고 화수목금토 1이죠. 일주일 동안 딱 이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겠어? 이놈의 EJ 하느라고 시간을 내가 그만큼 내가 EJ를 사랑하고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또 늘 그렇습니다만은 또 편지를 써주시고 메일 써주시고 EJ 때문에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야겠다. 뭐라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대선 때 민주진영이 집권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한 자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씨발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바람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방송. 그럼. 분명한 목적이 있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저는 이 발언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편집해줄게. 편집해주는데 우리 이종우 박사님께서
지금 상지대에 계시는데 우리 저 상지대 특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의리 없는 새끼들 둘 때문에 제가 지금 모가지가 아, 임용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네. 정말 그 조도 못 먹는 그걸 다 뚫어가지고 나이 39에 겨우겨우 교수 타이틀 달았는데 짧게 생겼어. 3개월 만에 잘리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수가 잘리면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거기보다 나을 것 같은데? 방송이나 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보통 2시간 방송하죠. 특집을 하면, 2시간 도저히 지금 우리가 공연에 7시까지 예정돼 있고, 이거 좀 비워줘야 돼요. 비워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뒤에 또 마지막 또 합창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돈 주고 불렀기 때문에 써먹어야 됩니다. 없는 살림에.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꼭 보셔야 됩니다. 나가지 꼭 보시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가신 것 같아 지금. 어. 네 머리숱만큼 지금 자리가 비어 있다. 아이, 그래. 뭐 어쩔 수 없고. 끝나고 또 저기 앞에서 사인회도 이제 우리 이 작가님이 전담해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도 받으시고요. 바쁘면 못 해드립니다. 안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빨리 가봅시다. 김산. 자, 김산을 이야기하려면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요리 작가 님 웰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님 웰스는 중국 혁명가들의 그런 전기들, 기록들을 책으로 써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남편인 에드거 스노는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걸 써가지고 모택동을 서방에 알린 것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레드 스타 오버 차이나, 서행만기, 시항만지 뭐 이렇게. 박사 맞다. 그래, 알겠습니다. 잘난 척하는 거야 지금? 네가 시켰잖아 인마. 자, 님 웰스는 그 상하이 영사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작가였으니까 원래 자기 꿈도 작가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작업하는 거 이게 뒤에서 보다가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지? 뭐 그런 생각으로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며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혁명가들의 일기를 써오다가 김산을 우연히 만났고 그 유명한 바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이 탄생한 것이죠. 아리랑은 미국에서 송 오브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일 먼저 발간되었고 일본에서는 아리랑 노 우타라는 제목으로 1953년에 발간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세기가 지난 1984년에 가서야 출판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얘기합니까? 좌파잖아. 그럼. 좌파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대기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적판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판을 가서 번역해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겠죠. 이분이 썼던 미국판 송 오브 아리랑은 사실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흥행에 실패했지만 이 작가 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 씨발 흥행 성공했어 왜 이래. 다 합쳐서 28세 넘겼단 말이야. 야, 네 정치과의 1교시 책 별로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더라. 내 스스로 내가 쓰레기책으로 얘기했는데 왜 그래. 인정. 자, 어쨌든 미국판은 망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반도의 독립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해하는 책으로 이 책을 읽었다. 그래서 더욱 유명해진 책입니다. 대통령이 이거를 고른 거예요, 그러면? 읽었다는 얘기겠죠. 예, 그 카이로 선언이라고 있잖아요. 왜 우리 국사 시간에 꼭 배우는 거. 뭐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그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서 이제 독립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루스벨트가 이 아리랑을 먼저 읽지 않고 뭐 일본혼을 강조하는, 그지? 뭐 국화와 칼, 뭐 그때나 그 책이 안 나왔지만, 뭐 야마토 뭐 이런 거, 네. 이런 책을 먼저 읽었다면 대한민국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던 책이다. 똑같이 이렇게 패전국 취급받았을 수.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님 웰스는 김산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아리랑을 쓰게 되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1937년 중국에 있는 예난이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우리 발음으로 하면 연안이죠. 모택동군이 그 오랫동안 버텨가면서 이제 점점 힘을 키웠던 그런 지역입니다. 니메일즈가 룰싱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 엄청난 양의 책을 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지? 하고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니메일즈 그녀가 그 사람이 누군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어라? 조선 사람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웨일즈가 그 조선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조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 have a meeting please. 만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선인 쿨하게 쌩깝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또 쌩까입니다. 이렇게 쿨함을 보여준 이 조선인, 어느 날 갑자기 님 웨일즈가 살고 있는 동굴, 그 예난 지역에 그 공산당들이 이제 게릴라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은신처로서 동굴에서 살았었는데, 님 웨일즈도 동굴집에 함께 살았는데 그 동굴집으로 그 쿨한 쌩까는 걸 2번이나 했던 조선인이 그러니까 찾아옵니다. 이 박사님 그 여자들이 얘기를 할 때 쌩까란 말이야. 개새끼야, 쌩까. 야, 나 열심히 쌩까고 있어. 본 여자가 한마디만 하면 쫓아가서 허물 켜고 그러지 말라고. 아, 나 저기 여자 안 쫓아가고 요새 심슨 본다니까 자꾸 왜 이래. 이렇게, 김산처럼 쌩까야. 아니, 그래. 나중에 보면 말이죠. 니메일즈의 글을 보면, 니메일즈가 김산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니메일즈가 만나자 그럴 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매력 떨어지지. 그럼, 쌩까고 그래야 돼. 난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쌩까고 뭐 할 게 없어요. 네. 예, 반응 돌아가겠습니다. 동굴집을 찾아온 그 남자 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제게 보내셨습니까? 이 동굴집으로 찾아간 2번이나 니메일즈의 편지를 쌩까고 쿨함을 보여줬던 남자가 김산입니다. 자, 니메일즈가 김산의 첫인상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볼까요? 그녀로 잠시 빙의하겠습니다. 그녀는 아니구나. 내가 그녀지. 그는 당당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인사를 하였으며 우리가 shake hand, 악수를 할 때 주의 깊게 나를 응시하였다. 키가 very tall. 그리고 중국이처럼 안 생겼어요. 약간 스페인풍 사람처럼 생겼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유러피언, 유럽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되게 빠졌나 보다. 그리고 그, 김산이 키가 뭐 한 180이 넘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80이면. 그러면. 자, 우리 지금 합쳐서 지금 키 평균이요 170이 안 돼요 저희가. 나 70 넘. 내가 제일 평균. 커. 내가 제일 커. 저기 키 높이까지 합쳐서. 자, 이 첫 야, 이 만남. 개새끼들아. 니는 70이 넘다 그러고, 니는 제일 크다 그러면. 근데 평균이 70이 안 돼. 나는 씨발 뭐냐? 나는 50이냐? 여기서 둘 중에 한 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첫 만남 이후로 빨리 바꾸고 가야 되니까. 자, 이 첫 만남 이후로 니메일즈와 김사는 수십 차례 더 만납니다. 그리고 단 둘의 인터뷰 시간을 갖게 되면서 니메일즈 그녀 점점 김산에게 빠져듭니다. 뭐 했을까? 그래서 원래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 이거. 남녀가 미성년자도 와 있는데. 그 니메일즈 죄송합니다. 유부녀였지 그때. 예. 또 니메일즈가 유부녀였고요. 김사는 스스로를 독립운동에 바쳐가지고 굉장히 금욕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만나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에 방해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야,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 것 나도 같아. 학문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사는. 그래서 금욕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그럼. 야, 이거 대한민국 학문 많이 발전하겠군요. 아니, 내 학문도 발전 못하고 있어. 그러나, 예. 뭐, 어쨌든, 한 분은 금욕적이고, 한 분은 유부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꼭, 뭐, 사랑이 뭐, 육체적 이런 건 아니잖아. 뭐, 정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고. 플라토닉한 사랑. 그럼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근데 이 플라토닉한 사랑이라고 하기엔 또, 니메일즈가 한국 사람, 한국 남성의 외모에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그런 증언이 원래 한국 있습니다. 남자 좀 좋아했군요. 예. 니메일즈의 증언을 또 들어볼까요? 다시 또 빙의하겠습니다. 조선인이 극동에서 가장 핸섬한 민족이다. 키가 very tall, 선이 굵고 strong, 힘세고 강인하고 뛰어난 스포츠맨들 very much, 많아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손기정. 야, 성기정은 아닐 정도면 진짜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예. 그리고 니메일즈는 직접적으로 김산 매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빙의하겠습니다. 자, 그는 내가 7년 동안 동방에 있으면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차밍한 사람. 25명의 혁명가들의 자서전 썼는데 김사는 그 중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어학에도 능통했는데 English, Japanese, Chinese, 몽고로까지 구사했고 몽골어는 영어로 왜 안 해? 몰라. 의학 공부를 위해서 독일어와 라틴어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박사는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읽을 줄 알고 영어도 하는데 그리고 뭐 박사학위를 따기 열심히 했는데 저도 못 먹지. 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처음 만났어요. 니멜즈와 김산이. 처음에 만났을 때 왜 우리 소개팅 가도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향이 어디서 대기 어디세요? 그 세작 잘하는 거 있잖아. 아우 그 어디 사세요? 하계동? 하계동 투다리 잘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 잘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니멜즈가 김산한테 당신의 자서전을 쓰고 싶다. 당신이 해왔던 독립운동을 이야기해달라. 조선을 조국 강복을 위해서 했었던 것들. 그래서 김산이 오케이 했고 대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멜즈가 글을 쓰는 건데 그래서 책을 만들려고. 네. 근데 처음 만났으니까 어색하잖아. 그래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묻는 거죠. 이게 예. 이제 방금 소개팅 가면 뭐 하는 얘기고. 옛날 이거 그 나이트 가면 이거 많이 하잖아. 나이트 가면 꼭 하는 얘기 있지. 그럼 나이트 가면 꼭 하는 얘기 뭐야? 저기요 몇 명 왔어요? 아우 시끄러 이거지. 예. 두 명? 뭐 우리 둘 콜? 막 이런 그렇지. 거. 콜은 또 뭐야, 씨. 그래. 그래서 조선의 얘기를 먼저 얘기 꺼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니멜즈가 조선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년 여름 조선에 많이 갔었어요. 큰 물난리 나서 흙탕물에 가죽들 둥둥둥 넘실넘실 떠내려 갔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시냇물은 평상시에는 엄청 깨끗합니다. 나는 중국에서 맑은 강물이나 시냇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강에서 투신 자살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중국의 강들은 그러기엔 너무 더럽습니다. 근데 더러워요. 황호나 그런 거다가 그러니까 흙탕물 막 흘러내리고 나쁜 그러잖아요. 게 아니라 지역적인 특색 그런 거죠. 예. 이러니까 니멜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당신네들 조선인들도 일본 사람들만큼이나 자살을 좋아하는 모양이죠? 자살은 식민지 민중이 선택할 수 있는 불과 몇 안 되는 존엄한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살마저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보다는 자살을 택하는 민족에게 호감을 가질 수가 없네요. 그건 당신이 잘못 본 것입니다. 1910년 이래 조선 사람이 외놈과 싸우지 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조선 사람은 결코 체념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기를 기다릴 뿐이지요. 조선 사람은 천성적으로 유순하지만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이 폭발하면 그보다 더 큰 분노는 없습니다. 이 조선 사람의 특징이라고. 유순하지만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이 폭발하면 분노는 엄청나게 세진다. 우리 언제 폭발하나? 그러니까 요즘 작급의 상황을 보면은 폭발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폭발할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신 분들이고 이분들도 빨리 폭발하셔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 자, 니멜즈는 애초에는 폐쇄된 조선 사회에 관해서 알고 싶었으나 김상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조선인에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래엔 결국 이국 땅에 와서 조국 강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 조선인 혁명가의 자서전을 쓰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김산이 사실은 이 본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본명은 장지학인데 이 장지학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김산이라는 가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산이 유명해진 거지만 원래 이름은 김산이 아니었다는 거고. 원래는 장지학이 본명이고 또 장지락이라고도 하고 뭐 장북성, 장명, 유청아, 유군명, 손명구, 우치아, 이철함 엄청난 가명을 많이 썼어요. 그만큼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속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명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김산은 그가 마지막으로 쓴 가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의 대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선 당신의 계략적 커리어 말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영시즌, 젊은 시절 말 좀 해주세요. 젊은 시절, 틀림없이 저는 이제 겨우 32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젊음을 어디에선가 잃어버렸답니다.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잃어버렸다. 이 말이 뭡니까? 이미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인데 뭘 젊은 시절이 어디 있어? 얘기해요. 그치? 이럴 때 어디 뭐 연애라고 이런 게 어딨어? 이 개새끼 혼자 살아 계속.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인데 결혼했어 너는. 그랬나요? 너만 배신했어 이놈들아. 그래요? 근데 이 배신자를 저는 뭐 결혼해도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어요. 나를 갑자기 왜 자꾸 지옥의 구렁텅이로 넣으려고. 자, 그리고 지옥이 그렇게 튀어라 그러면 또 여기 또 결혼하신 분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자, 김산 본명은 장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지락이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 1930년 중국 공안에 체포돼가지고 일본 청진연사관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이게 죄수 차림으로 이렇게 해갖고 예. 거기 보면 1905년 음력 3월 10일생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안북도 용천군 북중면 하장동 289번지 장지학이라고 분명히 한자로 써있기 때문에 본명은 장지학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리랑에서는 김산의 고향이 평양교회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것은 역시 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니메일지가 이렇게 거짓으로 쓴 것 같고, 아버지는 농업에 종사했다 그랬는데 1정보, 약 1정보 정도의 땅을 경작했다고 하니까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빈농의 자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일정보가 대략 한 3,000평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시절, 그죠? 일제식민 시절 3,000평 정도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빈농은 아니죠. 먹고 살는데 뭐 시장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리랑에는 1정보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리랑에는. 뭐가 좀 이상하죠? 요거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니메일즈가 정보라는 도량형 단위량을 몰랐던 거나, 아니면 니메일즈가 자기 나라 농사, 미국은 왜 아우 그 비행기 갔다가 농약 뿌리고 그 트랙터 콱콱콱 해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나라 농사짓는 건 갈고 규모가 그러잖아요. 다르잖아요. 거기는. 그 정도 돼야 이제 농사라고. 농사꾼이다. 이쯤 돼야 농사 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정보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그렇게 해서 있죠. 아마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 김산의 집이 조금 살았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첩까지 두고 자식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에 찌든 살림은 아닌 거죠. 돈 없으면요. 두 집 살림 못해. 못해. 바람은 어떻게 피우나? 양아리도 못 걸쳐요. 그럼. 난 뭐 하나도 해당 없네.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어디요. 그러면 돈 벌면 돈 벌면 그래서 계속 없이 살라고. 예. 자, 그리고 아버지는 조금 그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게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첩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자식을 구타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야 또 본초 아우 못생겼다 늙고 팍팍 때리고 또 아우 저것도 나가 이것들 막 그리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난 후추한테 갈 거야 뭐 이랬다는 얘기죠. 후추한테?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맞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으나 김사는 아니 아버지가 날 낳아놓고 왜 때리냐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맞는 그러면 어떻게 말이네. 돼? 더 맞죠. 더 맞지. 더 그러면. 두드려 맞지 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김산의 반골기질을 나타내주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고, 전 뭐 이 반골기질, 저항성심, 비판정신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지식인들이라면 꼭 필요하고 하는데, 뭐 우리 셋도 그렇지만 아까 뭐 문성근 대표나 이재명 네. 시장도 다들 반골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방골의 메카 아니야? 반골 네. 메카. 네. 예. 그래서 다 그 모양으로 사는 거지 뭐. 네. 문 대표 여기 보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여기 이 안에 지금 앉아 계세요 예, 지금. 죄송합니다. 자, 이런 김산이 일제 만행을 처음 본 것은 바로 7살 때입니다. 어머니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방접종 강제로 했었던 건데, 예. 그 이후로 일본 수사에게 가혹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예방접종 안 했다고 그냥 뭐 싸대기 날리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순사는 다짜고짜 어머니를 폭행했고, 김산은 그런 순사에게, 어린이 김산은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김산에게 달려들면 안 된다, 말썽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충고했는데 김산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거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 최고 연설이라고 하는 그 연설 있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니는 뒤로 빠져라 말이야.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이런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김산은. 그러니까 7살 때 이 마음이 결국은 독립운동 할 때까지 계속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정신이. 나중에 보면 김산이 무장투쟁 이런 거 굉장히 요구를 하거든요. 평화투쟁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왜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항상 야당에 요구하는 게 그거죠. 선명야당, 선명야당. 고발 정신. 나가서 싸워라 말이야. 안에만 있지 말고.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김산의 집은 11명의 대식구가 한 집에 살았는데 김산은 셋째 아들이었고 첫째 형네는 형수와 조카들까지 김산의 집에서 다 함께 살았다. 뭐 옛날에 이런 거 많죠, 뭐.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 함께 11명의 식구 12명이 다 함께 한 방에 살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또 애는 태어나고 그래요. 짬을 내더라고요. 그냥 희한하더라고. 희한하단 말이야. 자, 형수와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교회를 빼먹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김산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의 존재는 믿지 않았다고 하네요. 왜? 기독교가 조국 독립을 위한 훌륭한 발판은 될 수 있어도 기독교를 믿으며 구원을 받을 믿음은 그 자체는 김산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산은 반항의 기질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그의 나이 11살 때 일어나는데 김산은 동네에서 거들먹거리는 일본인 아들을 조업해가지고 코뼈를 주저앉히는 사고를 칩니다. 그냥 남의 집 아들도 아니고 일본인 아들을
주업한 거죠. 지금 코뼈 주저앉히면 어떻게 되지? 3주 이상 나, 4주, 4주 이렇게 나와. 거의 구속인데 그럼. 그렇죠. 그래서 당연 아버지는 노발대발했고 또 돈 물어줘야 되니까 이에 반발한 김사는 집을 나와버립니다. 가출이죠. 11살 때. 예. 가출을 해가지고 집을 나온 김산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보다 먼저 미리 집을 나간 둘째 형이 있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DNA가 있는 거지. 이런 거. 아버지가 그렇게 뭐 저기 첩찾고 우리 엄마는 때리고 뭐 애들도 때리고 그러는데 작은 형이라고 안 나왔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산의 둘째 형은 19살 때 가출을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구두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가게를 구두 공장을 해가지고 구두 가게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형네 집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로서는 자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집 나간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연락 한 번 안 했다 그래요. 집안이 쿨해. 리메일즈가 2번 찾았는데도 편지 안 보내고 쿨하더니 아빠도 아들이 나갔는데 안 찾고 쿨하네. 마찬가지야. 또 집 나간 두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또 어머니는 안 그렇지. 모성애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몰래 두 아들의 집을 찾아서 뭐 반찬도 싸주고 김치도 싸주고 뭐 그랬겠지. 예.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뭐 김산의 둘째 형이 돈이 많으니까 어머니한테 용돈도 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작은 형과는 달리 큰 형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매우 난폭하고 인정머리 없고 사짜 기질도 조금 있었다. 그러는데 이거 작은 형이 돈 많은 작은 형이 죽을 때 자기 와이프 또 아이들을 위해서 3만 원 정도의 유산을 남깁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3만 원이면. 이때 당시 돈이면 3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큰형이 이 돈을 숙이치려고 재수 씨를 사기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 재수 씨를 꼬시려고 그런 게 아이 막상 뭐 그렇게 해서 굴러가. 돈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돈을 갈취했다 그러니까 큰형의 이 성품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예. 또 그래서 김사는 큰형은 싫어하고 둘째 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빨리 하는지 아시겠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도. 예, 김사는 평양 숭실중학교 입학을 했고요. 도서관에서 독서에만 몰두했습니다. 독서 카드는 1년에 100권이 넘는 양의 독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보면 3일에 한 권씩 읽은 꼴이죠. 근데 이 독서가 100권 3일에 한 권인데 이게 일본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 그래서 엄청난 양의 독서를 자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그가 빠진 사람이 톨스토이였고요. 톨스토이는 김산의 전 일생에 그를 지배하는 사상가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톨스토이를 그냥 뭐 대문호로 알고 있는데 톨스토이는 사실은 뛰어난 또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1919년 그의 나이 15세 때 3.1운동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참여했다가 3일간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1운동 당시에 김산을 가르쳤던 숭실중의 교사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 전역에 걸쳐서 평화적인 시위가 있을 것이다. 조선은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학생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진짜 선생이죠. 참교사네. 3.1운동 이때 당시에 기독교하고 천도교인들이 주축이 되었는데요. 김사는 기독교인들의 만세운동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외놈들이 막 칼날로 해도 포갑을 할 때 조용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하지 않고 아니 포갑을 하는데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해결되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수동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는가? 그리고 이후에 김사는 기독교에 매우 회의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내가 태어난 이 특징의 사회에는 별로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태어난 특징의 세계, 이 세계가 바로 일제 식민지 조선이고 예. 일제 식민지 조선에는 이렇게 수동적인 기독교 운동 맞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예전에 기독교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해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선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god께서 조선에 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조선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god께서는 죄의 보상이 끝난 다음에 조선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거 당최 좀 이해가 안 되는 논리긴 해요. 어떻게 그게 가해자가 자기가 참여를 하면 용서가 되고 피해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 뭐 자기가 무조건 신께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방송으로 김용민 돼지와 제가 하는 아브라카타브라 이제 좀 있으면 수요일 새벽 00시에 방송이 될 거고요. 또 팟캐스트로 올라올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홍보를 하는구나. 이제 그만만 하고 싶다. 3.1운동 이후에 김사는 힘을 기를 필요성을 느끼고 일본 유학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반대한 이유는 그거죠. 도쿄 유학하는 거는 고관 대작, 그죠? 고관 대작이나 또 부잣집 아들만 하는 건데, 네가 뭔데 거기 도쿄 유학하는 거야? 저마저 와적하노 저거. 야, 평양이라고 평양 왜 이렇게 예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YS. 그래? YS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런 뜻이겠지. 한때 그 유행어로 밀었었죠. 근데 뭐 돈도 없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때도 작은 형이 동생의 일본 유학에 찬성을 하면서 거금 100원을 내놓습니다. 1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또 화폐 가치가 안 맞는데 이때 당시에 쌀 한 마리 6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일본을 간 뒤에 뭐 신문 배달도 하고 뭐 주경 야독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 혁명이 성공적으로 흘러간 뒤라서 아나키즘이 새로운 사상으로 유행을 할 때였습니다. 김사는 이때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김산이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김산이 그대로 도쿄에 있었으면 이 이후에 벌어졌던 우리 그 관동 대학살을 과연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은 김산은 아나키스트, 한국인 무조건 죽거든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관동 대학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23년에 도쿄 근방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요. 지진이니까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 하수도 파괴되고 식량들도 다 어디 없어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량난, 식수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폭발 직전 상황까지 놓이게 되겠죠. 그런데 조선에서의 3.1운동, 대만호서의 민중봉기운동을 일본 정부가 받고 일본 국민들이 봉기했을 때 진압할 방법이 없다라고 일본 정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중들의 이런 민심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조선인들이 지진의 혼란을 틈타서 약탈, 방화, 독극물 테러를 한다고 거짓 정보를 일본 정부가 흘렸고요. 이는 언론에 의해서 고스란히 일반인들에게 전달됩니다. 지금이랑 똑같죠? 세월호 유민아버지 뭐다 딸이랑 안 친하다 뭐 그런 소문을 풀리면은 그대로 언론에서 받아서 나팔수처럼 터뜨리고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현혹되기 시작하죠. 지금이나 다 일본서 배운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터지기 직전이었던 당시 일본의 민심은 애꿎은 조선인들에게 와서 터져버립니다. 미친 광기에 사륙이 시작된 거죠. 일본 사람들은 자경단을 조직해서 불신검문을 하고 조선인이나 중국인이면은 조선진 됐을까? 그럼 바로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여학생과 부인들은 흡혈귀도 아닌데 대못을 온몸에 박아서 난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료 화면 보고 계신데 제가 아마 이거는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나 잔인한 사진이 많으니까 너무 심한 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보고 있으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예, 또 양손을 묶은 상태에서 강 속에 던져서 헤엄 못 치는 사람은 죽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갈고리를 던져서 목에 맞춘 다음에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요. 중세 유럽에서 마녀 사냥할 때 이런 방식 썼었죠. 그리고 대지진 때문에 석탄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조선인을 산채로 집어던져 불태우기도 했고요. 오토바이 뒤에 긴 줄로 조선인을 매달고서 죽을 때까지 달리기도 했고 그리고 기차에서 조선인 만나면 바로 밖으로 던져버리고 생매장은 기본이고 경찰서에 경찰서에 피해 있는 조선인들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사람들이 끌어다가 학살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자기 보호해달라고 온 조선인들을 그냥 끌려가는 거를 놔두게 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워낙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하니까 도쿄에서 조선인은 군사령부로 와서 보호를 받으라 이렇게 포고문을 내려서 800명 정도의 조선인이 군사령부로 피신 갔는데 이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동 대학살 때 살해당한 조선인이 6,600명이 넘는다. 또 일부 조사에서는 2만 5천 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지금 100년도 안 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 세작이 얘기했지만 이게 왜 일어났냐 하면은 당시에 조선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아나키스트, 조선인들을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이 된 건데 아까 말했지만 김산이 아나키스트의 조선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살고 있고 관동 대지진 때 일본에 있었으면 도쿄에 있었으면 살아남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죽었을 수도 있겠죠. 제일 먼저 제일 타깃이 되고 어쨌든 일본으로 간 것은 잘한 선택인데 그거는 뭐 그가 젊기 때문에 그렇게 러시아로 간 거요? 러시아로 간 거. 러시아로 간 거는 좀 그가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젊었을 때 용기를 좀 나이 먹어도
가져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또 가정이 생기고 애가 생기고 이제 뭐야? 둘 남았어요. 아직 네? 둘 남았어. 뭐야? 아니, 그래서 아직 둘 남았어. 네, 그래서 말이죠. 제가 결혼하고 첫 딸따라 그 방송 올린 게 저 조용기 특집이었어. 최태민. 최태민이었지. 최태민이었구나. 날 잡아가라고. 그러면 안 잡아가더라고. 아이씨. 그래요. 자,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조선으로 돌아온 김사는 러시아 유학을 준비를 했는데 역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이 오만해. 없고, 어떻게 해? 그래서 러시아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짜냈으나 방법이 있을 리 없죠. 그때 진짜 천우 신조로 하늘이 도와서. 하늘이 도왔습니다. 작은 형이 갑자기 부르더니 사나 당신 산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지라가 아버지가 말이야 급히 300원이 200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가 이 돈을 갖다가 빨리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얼마나 좋아. 와탕카! 와탕카 딱 좋지 이거. 인터셉트. 안 그래도 아버지하고 사이도 안 좋았지. 내가 뭐 알게 뭐야 내가. 그 돈을 내가 왜 갖다 줘? 아버지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들고 한치의 미련도 없이 러시아로 튀었다. 독립운동 하려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작가도 예전에 사업 말아먹고 일본으로 튀었어요. 제가 튄 거는 김산에 튄 거하고 좀 다르죠. 저는 빚쟁이들을 피해 튀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때 그 러시아로 갈 때 그 나이가 17세였다고 하니까 대단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고. 자, 열차를 타고 하얼빈까지 갔으나 시베리아 간섭군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러시아행을 포기했고 이런 거 설명 못 드립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베리아 간섭군 이런 것들. 좀 시간이 없어서. 자, 방향을 틀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남만주에 있는 군사학교 신흥무관학교로 향합니다. 이제 맨날 나오는 이름이죠. 예, 신흥무관학교까지 거리는 700리. 심리가 4km니까 280. 100리가 40km, 478, 280. 280km. 예. 장준하 선생은 6,000리. 그렇죠. 뭘 자꾸 이 양반들 왜 자꾸 걸어가는지 모르겠어. 이 대단한 길을 또 역시 걸어가. 손기정의 후예야. 무조건 걸어. 참. 걸어서. 이 작가는 걷는 거 더럽게 싫어하거든요. 얘는. 예. 저는 뭐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 김사는 여튼 여기서 도보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700리를 그 17세 어린 나이로 걸었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뭐, 당연히 그건 뭐, 우리가 뭐 생각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겠죠. 마적단을 만나서 뭐 옷가지 등을 빼앗기기도 했고, 영하 30도의 추운 그 대륙의 만주벌판, 허벌판에서 맨몸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걸어가던 그에게 구세주처럼 다가온 사람이 바로 안동식 장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랑에서는 안동희 장로라고 써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안동희가 아니고 안동식 장로다. 이것은 아마 이것도 뭐 그거 아니야? 이거는 미리 벌써 죽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니멜즈가 이제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뷰하다가 김산이 안동시라고 했는데 뭐 동시간 뭐 이렇게 했는데 동희 뭐 이렇게 그걸 잘못 들었을 수 있다.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안장로는 추위에 떨던 김산을 발견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이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안장로에게는 말이죠. 김산보다 한 살 어린 16살의 딸이 있었어. 정말 중요한 일이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지. 이게 이제 첫사랑이 할 수 있겠지. 교회 오빠, 교회 동생. 그렇지, 교회 오빠. 이게 첫사랑. 사랑의 교회가 나를 부르는구나. 목사님 따님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마음이 떨려서 다가가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건 뭐, 여기 다 뭐, 첫사랑 뭐 경험식 있었겠지만, 첫사랑 생각하면 또 다 떨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근데 첫사랑 좀 찾아보지 마세요. 뭐 지금 보면 깝깝해져요. 싸이월드 뒤지고 페이스북 뒤지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첫사랑은 추억으로 남겨놓는 걸로. 만나면 슬퍼져. 그 모습이 안 남아있거든. 그러면서 뭐, 괜히 만났다 후회한다 그랬는데, 지는 뭐, 네 얼굴은 안 바뀌었을 줄 알아? 네. 남의 얼굴만 생각하고 있어. 그래요. 어쨌든 만나지 마시기를 이야기 드리고. 근데 두 사람 다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어. 그 16살의 소녀가 아무도 몰래 김산에게 수학 문제를. 오빠, 나 이거 어려운데 좀 가르쳐주면 안 그렇지. 될까? 어. 근데 실제로는 나 이거 다 알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네. 이 소녀가 다 알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아는데 오빠랑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랬는데 또 김산도 웃기죠. 김산은 알았어 그래놓고 그래? 아으,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밤새 푸는 거지, 이제. 밤새서 풀어서 그 다음날 알려주는 겁니다. 네. 뭐 그게 아주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무연형이랑 권양숙 여사도 뭐 대충 그렇게 뭐 만났으니 비슷하네. 예. 네. 자, 어쨌든 안동식 장로의 집에서 몸을 추스린 김사는 다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 발길을 옮겼으나 신흥무관학교는 입학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환장할 노릇이지. 그렇지. 아니 내가
아버지 돈 200원 훔쳐가지고 내가 말이야, 씨, 아버지 돈 200원 쉽게 가가지고, 700리 걸어서, 씨, 마적들한테 다 뺏기고, 이랬는데 내가 왜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왔는데 너 나이 어려서 입학 못해! 이렇게 되니까 환장을 어르시죠. 당시 신흥무관학교 입학 연령은 18세였고 김사는 딱 1년이네, 딱 1년. 한 살 차로 입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울고불고 할 만하죠. 그래서 김산이 울고 불고 항의했고 학교 측은 너무 그가 가엾어가지고 예외적으로 시험 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리사, 수학, 국어는 합격했으나 국사와 신체검사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김산의 기백을 인정해서였는지 입학을 허가했고 수업료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입학한 김산은 사격술도 배웠고 게릴라 전법도 익혔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장준하 특집 제식 훈련만 했지. 왜 앞으로 오로지 왼발 뭐 그것만 했잖아. 오로지 제식 훈련만 했다 그랬죠. 나무총도 없어가지고 화약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예.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자, 게릴라전 훈련을 할 때는 등에 돌을 지고 산을 기어오르는 것을 반복했는데 어린 김산으로서는 이 훈련이 아주 대단히 힘들었다. 그러나 김산이 조국 독립의 꿈을 꾸고 왔기 때문에 이걸 다 견뎠겠죠. 네. 또 이 학교에서 김산은 스스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영웅들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이청천, 지청천 장군, 또 예. 이범석 장군 같은 사람을 만났고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약산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간 나도 의열단에 가입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자, 모든 훈련을 마치고 안동식 장로의 집으로 다시 간 김산은 이곳에서 잠깐 머문 뒤 상해로 떠났습니다. 안 장로는 자신의 그 16살 딸과 김산을 혼인시킬 생각도 했고 김산에게 남아 있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김산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떠나야 한다고 떠났습니다. 이에 안 장로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우리 딸을 상해로 보낼 테니까 네가 공부에 좀 도움을 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빠도 허락한 얘가 거지 마음에 뭐. 든 거야. 다 알았던 거지. 자기 딸 보내는 거야 그냥. 그래. 나 수학 공부하러 갈게. 그리고 둘이 데이트하는 거 다 알았던 그렇지. 거야. 수학 공부하러 간다 그래놓고 어디 마구간을 같이 어떻게 알아? 그거야. 과학관에 갔을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자, 그래서 김산도 원래 그 소녀를 좋아했으니까 흔쾌히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안장로의 딸과도 마지막이었을 줄은 아마 김산도 또 안장로도 몰랐을 것이다 하는 거죠. 김산이 떠나오고 안장로가 살던 마을은 훈춘 사건으로서 그 마을 전체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훈춘 사건 한번 봅시다. 유명한 전투가 있었죠. 홍범도 장군인가요? 봉오동 전투. 여기에서 독립군에게 일본군이 참패를 당하죠.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마적단을 시켜서 훈춘현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마구 학살한 사건이 훈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작극인데 자작극이라는 근거를 한번 볼게요. 자, 훈춘 사건이 1차도 있었고 2차도 있었거든요. 1차 훈춘 사건 때 일본인 피해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쳐들어와서 2차 훈춘 사건을 일으켰고 이때 일본인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뭐냐? 마적단들한테 니네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본 영사관 공격해가지고 알았지? 그래가지고 조선인들 다 뒤집어 씌울 거야. 그러니까 알았다 해. 그리고 뜨그닥뜨그닥 가서 에이 그리고 뜨그닥뜨그닥 가서 우리 했다 해. 그러니까 야 좀 티 좀 나게 해라. 하도 없잖아. 일본 사람도 하도 안 다쳤잖아. 그래서 알았다 해. 그리고 따닥따닥 해서 이번엔 조금 피해를 입히니까 오케이 이제 해가지고 핑계거리 생긴 거지 이제. 이걸 핑계로 일본 군대가 조선인들을 마구 학살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2차 훈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고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 마을을 기습하고 집을 마구잡이로 불태우고 양민을 학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누가 독립군인지 모르니까 민간인들 다 그냥 독립군이라고 조선인은 독립군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인 거죠. 이때 안동식 장로도 살해를 당합니다. 안 장로는 자신의 두 아들이 산채로 일본도에 의해 두동강이 나는 것을 목격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들어가서 생매장 당했어야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안 장로의 아내 강에 투신합니다. 그리고 딸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훈춘 사건으로 인해서 3만 명 정도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19사단 기무라 부대는 1920년 10월 22일 대한군정서의 근거지였던 왕청현 서대파와 십리평 일대로 난입해서 양민 150여 명을 학살했고요. 10월 30일에는 오오카 대자가 이끄는 일본군이 용정총 장암동을 포위하고 33명을 교회에 가둬서 불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제합리 사건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뛰쳐나오는 사람은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상해로운 김산은 독립신문 견습사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광수, 안창호, 손정도 등이 김산을 아껴줬습니다. 이게 라인이 또 생깁니다. 일본 유학 후배, 고향 후배, 학교 후배. 그러니까 선배 잘 만나야 됩니다. 안창호는 김산에게 영어를 공부할 것을 권유를 했고요. 김산은 이 말을 따라서 낮에는 독립신문에서 일하고 밤에는 임시정부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인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도사는 가끔 술에 취하면 올드블랙조나 저것도 알아? 옛날은 지나고 들에 놀던 동간 곳 없으니 뭐 그런 노래죠. 네, 켄터키 옛집. 켄터키 옛집에 햇빛이요. 난 검둥이. 아니 근데 켄터키 옛집에 햇빛이요. 뜨뜨뜨르뜨르뜨르뜨르뜨 KFC 또 오세요. 따라한 거야. 내가 볼 때 그래. 아니 아까 저희 지랄을 다 하는구나. 그 리허설하고 지하 대기실에 있는데 거기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혼자 이걸 막 치고 있더라고요. 뭐 하라 그랬네. 야, 이게 올드블랙조야. 어저께 저기 연습했는데 올드블랙조 뭐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테스트 먹고 해가지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도산이 술만 취하면 올드블랙조나 켄터키 햇집을 불렀다 그랬는데 올드블랙조 켄터키 햇집 이 노래가 다 흑인들이 잘 불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입니다. 왜 도산이 흑인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를 불렀을까? 흑인들하고 우리 조선민중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 얼마나 힘들어. 둘 그 다. 차별, 그 굴욕. 그래서 아마 술에 취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흑인들과 우리 조선민중과 예. 같이 동일시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방송 아리랑도 우리 민족한테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는 민요죠. 여기도 한과 이런 것들이 녹아나 있는 건데 요거까지 좀 겹치는 것도 좀 있네요. 자, 도산과 이런 인연으로요. 김산은 흥사단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산의 일생에 영향을 준 3명이 있습니다. 김충창, 안창호, 펑파이가 있는데요. 김충창은 마르크스 이론을 가르쳐줬고요. 펑파이는 야전에서의 혁명 전술, 그리고 도산은 실제 정치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이후 이동희하고도 만나게 됩니다. 이동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민족보다 혁명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한테 민족 독립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없다. 독립을 한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생 선배이자 곁에 두는 버신 오성윤을 만나게 됩니다. 오성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 약산 특집에서 한 것 같은데 예. 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죽이려고 네. 누가 갈래 그랬는데 자기들이 먼저 가겠다 그래서 3명이 가서 그 다나카를 못 죽이고 그 외국 여성 죽였던 거 생각납니까? 그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두고두고 듣는 방송이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복수 필수입니다. 오성윤은 사격술이 뛰어나고 대범하고 용기가 있었으나 김산이 가지고 있는 명석함, 논리, 이 사상적 힘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한테 없는 걸 보완해주면서 급격히 또 가까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 나중에 뭐 같은 방도 쓰게 되고 이렇습니다. 자, 이윽고 오성윤은 의열단에 가입하게 되고 오성윤의 소개로 김산은 약산을 만나게 됩니다. 약산 김원봉을 처음 본 김산은 그 잘생긴 외모에 아주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가 이게요. 봐도 잘생겼습니다. 그럼요. 김산도 잘생겼는데 아니 이게 무슨 원빈이 장동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서는 제가 1위예요. 좋겠다 이 개새끼야. 씨발 기분 존나 들어요 진짜. 김원봉 김산을 보고 나도 신흥 무관학 출신이 선배라고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했고요. 김산은 약산에게 저도 의열단에 입단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약산을 보자마자 의열단에 넣어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김산의 마음을 뺏어간 집단이 우리가 누차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그 멋있는 의열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소년인데 이 소년의 마음을 과연 의열단이 어떤 조직이었기에 마음을 훅 뺏어갔을까요? 의열단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김산의 눈에 비친 의열단입니다. 예. 김산의 증언인데요. 이들은 수영, 테니스 등으로 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사견 연습도 매일 실시한다. 여가 시간에는 독서나 오락을 즐기며 언제나 스포티하고 멋진 양복을 입고 머리는 포마드 기름으로 벗어넘겨 늘 말쑥하게 차려입는다. 사진 찍기도 좋아라 했고 프랑스 조개 내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즐겼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그래서 그런지 연애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 박사랑 마지막 그래. 한 줄만 빠진다 지금 자, 보니까. 저 수영 열심히 합니다. 지금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신장성악이라고 있는데, 거기 자리가 테니스 코트였거든요. 제가 거기 테니스를 매일 쳤고요. 사진 찍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격 연습 대신에 열심히 논문 썼고요. 근데, 없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잖아요. 오늘은 다만 연애를 못할 뿐이죠. 진짜. 그러니까 낭만이 있는 거죠, 이 양반. 근데 낭만이 네. 있는 건데. 근데, 보면, 의열단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항상 옷 깨끗하게 입고, 같이 사진 찍고, 여자들 많이 만나고, 왜 그랬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 무슨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렇죠. 맨날 즐기고 다녀. 이렇게 볼 맨날 수도 있는 거 술 아니에요. 먹고, 노래 부르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야, 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공부 진짜 죽을 각오로 열심히 했는데, 뭘 나 자꾸 왜 이러냐? 네가 비기를 해. 아,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 니는 그래 내일이 있잖아. 야, 나도 내일이 없이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뭐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여기에 온통 모든 걸 쏟아서 노는 것도 열심히 놀고 연애도 열심히 그렇죠. 하고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이 마지막 생각하고 괜히 저 여자가 여자를 내일 앞으로 만나면 그래서 잘하고. 자꾸 그렇게 나 학교 얘기하고 그러냐, 이 자식아.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면 이 여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잡으란 말이야. 난 내일이 없다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내 곁을 떠나면 지금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떠나면은 나는 내 인생에 는 없다 이 생각으로 만나란 말이야. 도탈의 명언이 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성윤 말고도 의열단의 김익상과도 자주 올렸는데 왜 그러냐면 김익상이 또 같은 숭실중학교 숭실중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참 언제 한번 특집 한번 해야겠어요. 그래서 진짜.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 폭파임무를 띠고 조선에 파견되기 전날에 약사는 김익상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주었다 하네요. 부디 성공하고 살아서 돌아오시오. 의백, 내가 살아 돌아오면 이 좋은 술 한 잔 주시겠소? 멋있지 않아요? 응? 딱 자기 죽음을 가면서 갔다 오면 술이나 한 잔 더요? 콜?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우리 놀던 대로 프랑스 조개에서 여자 꼬시 콜? 이러지. 존나 멋있는 장면을 그렇게 그 콜? 저 월미도에서 회 쏟아진 콜?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잖아 지금 이거는. 그렇죠. 네. 어쨌든 목숨 내놓고 독립운동하던 그들의 기백이 아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결국 김익상은 자기가 말한 대로 일본 경찰을 멋지게 따돌리고 또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산 특집에 나왔잖아. 왜? 자기 그 와세다 교복을 입고 학생을 위장해서 기차 일본인 기차 안에서 일본인 여성이 아이 안고 있는데 부부처럼 위장해갖고 이렇게 그게 바로 김익상입니다. 그래서 폭탄 던져서 터뜨리고 전기 수리공 잡아라 그러니까 목수로 위장해갖고 저 목수인데요 이렇게 해서 도망 나온 예, 그 바로 예. 그 김익상이 이 김익상입니다. 근데 이런 김익상은 하여튼 단학가 암살 사건인데 체포되어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김익상 의사는 내가 한 번 그러한 일을 한 이상에는 어떠한 형벌이든지 사양치 아니할 터이며 나의 수령과 동지자는 말할 수 없으나 이후로 제2의 김익상, 제3의 김익상이가 뇌 뒤를 이어 나타나서 일본 대간 암살을 계획하되 어디까지든지 조선 독립을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할 터이라. 아무리 문화정치를 한대야 그것을 찬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나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뉘우침이 없다. 이렇게 떳떳하게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그래서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구형을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비고의 뒤에는 조선 독립의원군을 위시하여 독립단이 뒤에 일어날 염려가 있으므니까 경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득책이 아니니 극형 구다사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 이렇게 재판정을 요구했는데 김상희 의사는 태연히 웃으면서 극형 이상의 형벌이라도 사양치 않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의 DNA나 유전자가 어떻게 내려왔을 텐데 이 기백 다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아직 있어요. 여기 오신 분은 다 그런 기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자, 안창호는 김산을 포함한 흥사단 청년 4명을 불러가지고 천진의 남계대학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난카이타쉐. 아씨, 알았어. 시켰잖아. 알았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그리하여 김산은 남계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입학하자마자 같은 재단에 남계중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체육대회가 열렸고 김산을 비롯한 조선인 청년들은 여기에 구경을 갔어요. 대학생이지만. 자, 달리기 대회가 열렸고 조선인 청강생 중에 김염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염이 월등한 실력으로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응원석에서 저 조선놈이 저렇게 잘 뛰는 거는 일본 놈의 주국이기 때문이다.
예, 일본 놈의 주국이기 때문에 잘 뛴다라는 중국인의 비아냥거린 욕설이 들렸고 1등으로 달리던 김염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운동장을 가로질러 응원석에 돌진해서 그 말을 한 중국인의 깃방맹이로 후려갈렸다. 예. 그러면서 한마디 했다 그러죠. 야, 이 개새끼야! 조선보다 중국의 외놈 주구들이 더 많은 걸 아냐 모르냐? 네. 김산의 아리랑에서는 야, 이 개새끼야 말은 없습니다. 이거 이 박사가 지가 그냥 넣은 거예요. 개새끼야! 예, 조선보다 중국의 주구들이 더 많은 것을 모르냐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 박사의 개새끼는 좀 귀엽지 않아요? 근데 평생 욕을 안 하고 살았다는데 우리가 시켰거든. 개새끼야. 자, 이렇게 김염이 돌진을 하니까 운동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그렇죠. 중국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고 또 중국인 교사가 김염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냐고 꾸짖으니까 이에 김염이 당연히 항의를 했고 이 항의에 김산을 비롯한 조선인 나머지 3명도 격렬히 항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김염은 퇴학, 김산과 그 일행들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등장하는 김염은 누군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다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명은 김덕린이고요. 독립운동가 김필순의 아들이자 김규식의 처조카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서 말 다 한 거죠. 뭐. 예. 자, 김필순은 의사인데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이주한 다음에 병원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전부 독립운동에 바친 그런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도 조금 미스터리입니다. 그 일본인 의사가 독살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의 아들이 바로 김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자, 이런 김염은 이후에 중국 최고의 영화 배우가 됩니다. 학교 잘린 다음에요. 사진 안 나오나? 굉장히 잘생겼죠. 그의 별명이 영화 황제였다고 합니다. 1934년 상하이 영화 잡지 전성에서 영화 황제를 뽑는 인기 투표가 있었는데 김염은 가장 잘생긴 남자 배우 1위, 가장 친구로 사귀고 싶은 배우 1위, 가장 인기가 있는 배우 1위. 이 세 질문에 전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지금 한류는 한류가 아닙니다. 이때가 한류였어요, 진짜. 이 정도 돼야 한류 스타가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김염이 최고의 영화배우 김염이 이 자리에도 최고 영화배우 있잖아. 우리나라 최고 영화배우. 네. 아까 세 개 다 뭐였지? 제일 잘생긴 배우? 그래. 자, 어쨌든 이런 김염은 1932년 갑자기 돌발 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멜로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겠다. 아니, 이렇게 멜로에 했습니다. 최적한 데 얼굴인데. 네. 멜로 안 나면 어디를? 이것도 이거야.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내가 사랑타랑이나 하는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나라꼴이 이런데 젊음은 이미. 뭐 그렇지, 그런 그랑 똑같은 거지.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스타들, 우리 연예인들도 이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사회적 발언을 하는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여기 와 계신 분 그분도 그렇고. 그렇죠. 뭐 아까 이은미 씨도 그렇잖아요. 네. 뭐 이런데 나오면은 자기야 뭐 물론 정권이 소셜테이너가 되는 아까 사람들의 쉬는 시간에 밥줄을 좀 잘라버리는 씁쓸한 얘기 문제인데. 들었지. 네, 씁쓸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럴 수 있지만 또 할 땐 해야 된다. 좀 뭐 그렇고. 승환이 형도 있고. 이승환 씨도 그렇고. 김혜수 씨도 있고요. 네, 박중훈 씨도 있고 많아요. 그런 예. 분 있으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지. 조지 클루니나 뭐 네. 리차드 기어나고 그죠? 그 잘생기고 여자 꼬시고 다니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 있을 때 또 확 나서고. 미국의 연예인들 이런 대외 활동이나 자기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걸 절대 두려워하거나 뭐 창피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연예인들이 저 정치에 관심 없어요 하는 게 쿨한 건 줄 알아. 잘못된 거지 그거는. 아니 나만 잘 살면 뭐하나.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지. 다 같이 잘 살아. 그 사람들 팬이 있어야 스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야한 속옷 그죠? 입고 아이스버킷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또 김산의 아들이 있습니다. 고영강이라고 김산의 아들이 있는데 김산의 아들 고영강이 바로 남계대학 출신이라는 점이죠. 아까 김산이 남기대학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인연이라는 게 묘한 건데 김산의 본명이 장지락이라 그랬는데 장지학이라 그랬는데 아들은 왜 고영강이냐? 아내가 장지학의 아내가 재혼한 거죠. 고 씨하고. 그래서 아들은 고영강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학교에서 쫓겨난 김산은 갈 곳이 없어지자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으면 이제 뭐 학교도 쫓겨나고 갈 데가 없지. 또 작은 형. 형 믿을 데가 있어야 200원 뭘 씩 해도 가서 합니다. 미안해. 근데 나 지금 저기 돈이 또 없어. 아니 이 작가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하다 안 돼 고향 내려가면 되거든 얘는. 그래 작은 형한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작은 형은 답장으로 일단 돌아와라. 학비를 대주겠다. 몇 대 맞고 시작하자. 아니 여기서 만약 따지면 너 아빠 돈 슈키 갔어 이러면은 안 올 거 안 아니야. 오지. 그러니까 알았어. 일단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고 자 집에 돌아가니까 큰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제발
독립운동만은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EJ는 하지 마라. 그래,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아버님이 들으세요, 이거를. 안 들으셔. 아, 그래? 댓글만 보셔. 그게 더 가슴 아플 텐데. 더 가슴 그러니까. 아파. 자, 큰 형은 독립운동 하지 마라 그랬고, 작은 형은 의과대학에 들어가라. 이렇게 학위는 꼭 요구했습니다. 받아라. 그렇죠. 나한테 꼭 학위는 꼭 받아라. 그리고 너 언제 직장 가지니? 뭐 그랬었죠. 엄마는 뭐라 그랬을까? 장가 가라. 우리 어머니도 장가 가라. 예, 이렇게 했답니다. 자, 이것도 저랑 똑같은데 엄마의 성화에 못 이긴 김산. 선도 보고 의학대학에 들어갈 결심도 합니다. EJ 초반에 보면은 그 이 작가 여자 만난 얘기 중에 반은 선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도 있었고. 이 작가 이 박사. 이 박사. 자, 근데 왜 의과대학을 가느냐? 독립군 중에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대를 간 겁니다. 북경의 협화의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이때가 19살이었다고 해요. 의학 공부를 하던 중에 갑자기 중국인 동료들이 김산에게 축하해 하면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열단의 친구인 김익상과 오성윤이 거사를 일으킨 거예요. 중국인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은 조선인인 김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건데, 자, 김익상, 오성윤 다 김산의 친구였잖아요. 동지이고 친구였죠. 동지이고 친구였잖아요. 동지이자 친구의 활동을 본 김산에게는 매우 뼈아픈 소식이었어요. 이거는 생각됩니다. 배가 아픈 건 아니고 나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김산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김원봉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백, 오성윤과 김익상은 나와 누구보다 가까웠습니다. 저에게도 임무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김산은 그냥 의사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고향에서 처음 본 여성과 간혹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김산도 그 여성이 싫지는 않았고 오히려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의기에 넘치던 약관의 김산에게 여자는 사치였습니다. 30대 한창 때인 이 박사에게 여자는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김산은 그 녀석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나의 남은 여생을 완전히 혁명에 바치기를 맹세했습니다. 앞으로는 돈도 벌지 못할 것이며 혁명을 위해 어떤 속박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결혼은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남은 생을 완전히 공부에 바치기로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돈도 벌지 못할 거고 EJ를 위해 어떤 속박에서도 이건 아니다. 결혼은 하여튼 저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어떻게 김산한테 비교하냐. 자, 이 편지를 보내고 2년 뒤 그 여성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냅두면 간다니까 어차피. 그렇죠. 이 여성을 놓친 것에 대해 김산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그런 여성을 거절하는 것은 혁명의 이유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혁명의 이유와 함께 도산의 충고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도산의 충고가 뭐냐? 조혼, 일찍 결혼하지 말고 자유연애해라. 멋있다. 유교의 풍습을 버리고 여성을 존중해라. 저랑 비슷하네요. 그 도산이 그 시대에 이 정도 얘기했던 것은 진짜 그가 선각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산의 인생에 두 번째 영향을 끼쳤던 인물 김충창이었습니다. 본명은 김성숙. 이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김충창은 원래는 기독교 신자였으나 기독교 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갑니다. 그 절에 들어가서는 책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어서 자기의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데요. 이때 그는 단순히 걔가 기독교 신자였고 절에 갔으니까는 뭐 종교사적 있는 게 아니라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서적까지 탐독을 했습니다. 그게 다 완성이 돼야 자기의 어떤 사상적 가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손병희, 한용운 등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서 여기에 뛰어들었다 체포돼서 2년형을 살았습니다. 3.1운동 때 2년, 그러니까 연형을 받는 건 상당히 중범죄자 취급받는 거예요. 대부분 뭐라죠?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공산주의에 심취합니다. 1923년에 불교 장학생으로 북경으로 건너와서 민국대학에 입학하는데 이곳 북경에서 김산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923년 북경 YMCA 회관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 보수 진보의 대결, 앞으로 조선이 나아갈 길 이런 주제를 놓고 격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격한 토론이라는 건 사실은 합일점을 못 찾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토론 도중에 갑자기 한 청년이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김충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김산과 김충창은 곧바로 의기투합합니다. 두 사람은 일단 한 잔, 원래 남자들은요 한잔 하면서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서 김산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저기 옛날에 형이 준 200 갖고 툭 꼈어. 그걸 내가 여기까지 해왔어. 라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자 김성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난 아버지가 땅판 돈 들고 툭 꼈는데? 이러니까는 너도 그랬어? 결이 맞는 겁니다. 그게 결이 맞아? 힘으로 묶인 이런 사이죠. 원래 사람들은 약간 부끄러운 고백, 자기 이런 과거들 얘기하다가 자기도 그랬어? 나도 그런 경험 있는데? 이러면 또 급격히 친해져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교감을 잘해. 처음 보는 여자들 두 분이 앉혀놔도 한 7시간 수다 떠는 거 보면서 교감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남자들은 그런 거 못해요. 너는 참 여자를 잘 아는구나. 네가 참 모르는 거야. 아직 사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았던 김사는 YMCA 토론회에서 보여준 김성숙의 지식에 감탄을 했고요. 그를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나키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나키즘에 우리 조선 청년들이 빠지는 건 일제의 압제에 대한 저항심과 3.1운동 실패 좌절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발이야. 그러나 아나키즘이 조국을 되찾는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지. 그럼 아까 토론자에 얘기했던 그 마르크스주의? 그렇지. 그런데 더 우선시돼야 될 것은 민족이야. 자, 이런 김성숙의 생각은 분열하고 있는 독립운동 조직에 대한 회의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이 독립된 뒤에야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무엇인지 될 거 아니냐.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을 무시하고 있고 민족주의자들도 공산주의자라면 고개를 젓는다. 독립하기 전에 전 민족이 단결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수천 명이나 당했는데 왜 우리는 의견 통합을 못하는가?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지금이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요. 그죠? 우리도 우리 민족 국민들이 수천 명이나 당하고 있는데 친노는 친안철수는 그러면서 아주 학을 띄고 있죠. 서로 이러니 뭐가 되겠어? 100년이나 200년이나. 근데 여기서 볼 거는요. 지금 말하는 얘기했던 사람 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죠. 소위 말하는 좌파 빨갱이들입니다. 이동희 선생이라든가 방금 얘기했던 김성숙, 그렇죠? 또 김산. 근데 쭉 그 양반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뭡니까? 공산주의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공산주의가 목적이 아니고 우선시돼야 할 거는 민족이고, 다만 공산주의는 뭐야? 도국 독립하는데 수단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아예 가르쳐버리지 않으니까, 이들의 독립운동의 역사 저항 정신을 아예 가르쳐버리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지에서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분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이자 평생의 수고는 이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어느 진영이 있던 간에.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수구 꼴통들은 공산주의, 빨갱이, 메카시즘 해가지고 막 그냥 때려 부시고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아까 김산의 영향을 끼친 세 인물 얘기했었습니다. 세 인물 중에 한 명은 안창호였고 또 하나가 바로 김성숙인데, 이 김성숙 때문에 김산이 공산주의에 빠지게, 사회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김성숙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분열,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분열을 보고 창일당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하나로 좀 모이자는 얘기죠. 만들고 거기 산하의 혁명이라는 잡지를 발행했는데, 이 혁명 잡지 발행에 김산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김산이 글재주가 좋아요. 시인이기도 했고 여러 편의 수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혁명 잡지에 참여했는데, 김산은 이런 김성숙의 경험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공부하게 되었고 1923년에 중국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김산은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신문 시절에는 민족주의자였고 철저한, 의열단에 들어가서는 아나키스트가 됩니다. 아나키스트로 활동했고, 그러던 것이 바로 이 혁명이라는 잡지를 만들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나라를 잃었던 그 일제 식민치하에 젊은 사상가들이 이런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나 휘둘렸는지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는 조국 독립하는데 그 수단을 뭘로 할 것이냐. 김산처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랬을 수라 추측되죠. 우리도 아마 그때 살았으면 그렇게 했으라고 봅니다. 이게 김산의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나라 잃은 보통의 사상을 가진
보통의 젊은이들이 겪었을 사상적 방황이 아니었냐 그렇게 보고 정권욕에 눈이 먼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당적을 옮기고 피닉스가 되었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당적을 옮긴 건데 이렇게 당적을 옮겼던 것은 표가 좋잖아. 네. 김산한테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강복이고 조국 통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산이 여기서 빠져들었고 그리고 이제 김산이 사회주의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산의 죽음, 김산은 왜 죽었냐? 간첩죄로 몰려서 또 처참하게 이국당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도 공산당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나중에 복권이 됩니다. 간첩이 아니라고 복권이 되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 양반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안 알려졌다. 우리 저 80년대에서 80년대 중반에 김산이랑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오고 대학생들이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처럼 몰래 이렇게 봤지 한 번도 뭐 교과서에 언급이 되거나 방송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2000년 아마 노무현 정권인가요? 뭐 김대중 정권인가 같을 텐데 그때 다큐멘터리로 KBS인가에서 딱 한 번 예,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 전에는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사람이 바로 김산인데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여기 6시 반까지 되지 6시 58분 벌써 30분 오버됐죠? 그래서 이 뒷이야기를 더 이상 못하고요. 이 뒷이야기는 EJ 101회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으시면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달해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지명, 너무나 많은 사람명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앞에서 보는 오디오는 진짜 여기서 이해가 지금 안 돼요. 가끔 뭐 이 박사 혀 짧은 소리나 개그 이것만 지금 기억에 남지 안 남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 올라가면 들으세요. 지명, 인명 다 설명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없어서 그거 설명 못 해드리는 건 죄송하고 우리가 요거 끝나고 또 마지막 저 합창단 돈 주고 올렸습니다.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공연까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통 여기 빌린 시간이 7시까지입니다. 다 빌린 거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공연 22,000원에 그런데 지금 한 4시간 반까지 갈 것 같아요. 예. 4시간 반까지 가 조금 오버돼서 여기 뭐 공연을 대관해 주신 분들 좀 우리가 양해를 구해야 되고 뭐 제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지. 그래서 좀 오버돼도 상관없어. 상관없고. 우리 VIP실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다관하는 사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빨리 나가라 그러면 제명이한테 이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있어 주시고 글쎄 우리가 사인회를 마지막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사인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오늘 때려 죽여도 사인을 받아야겠다고 하신 분들은 사인해드리고 다음에 그냥 안 가서 받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해서 되고 할 때는 또 이렇게 3명한테 꼭 다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한 분만 골라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그러니까 네. 뭐 뒤에 또 있습니다만은 우리 3인이 준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100회 특집 마치고요. 이 박사님 100회까지 온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시죠. 예. 네. 아이고. 이 죽는 소리를 하고 이제 몇 개월 후면 40입니다 저희가. 죽는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100회 오는 동안 쉽지가 않았고요. 힘들었고 이놈 새끼들한테 뒤통수도 맞고 뭐. 근데 즐거웠던 추억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즐거웠던 추억들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3명이 앞에 서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동조합의 이사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일해주시는 많은 이제 분들, 그리고 저희한테 다운로드 도와주시는 분, 또 편집하는 핑크,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리고 니들한테 제일 덜 감사하다. 예, 이상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려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재미로 시작했던 일이 좀 커지긴 했는데요. 저희 여기 이동영, 그리고 이종우, 그리고 윤종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저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과분한 사랑은 사실 저희 3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했던 방송 속에 있는 내용들, 잊혀졌던 우리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슬픈 이야기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분을 좀 나누는 건데요. 저희는 꾸준히 골방 같은 스튜디오에서 계속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희가 만들어낸 방송을 우리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주는 다단계 직원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과분한 사랑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참 2010년부터 해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100회까지 오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뭐 집에 끌려갈 뻔하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뭐 여러분의 성원으로 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일매일 굉장히 버겁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정말 바꾸고 싶습니다,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고, 박근혜 밑에서, 이명박 밑에서 5년을 살았고, 박근혜 밑에서도 5년을 살아야 되는데, 나머지 5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밤잠 못 자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씨발, 목이 메이네. 왜 지랄이야? 하여튼 뭐, 저희가 좀 못났고, 모자란 게 있더라도, 많은 성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